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안전사고가 눈앞에서 난 사고라는 건지 안전이 사고가 났다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편히 말을 쓰는데 이 안전사고는요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편안할 안자, 온전전자, 일사자, 예꽃자.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여기 왼쪽에는 지금 에너지를 통제를 잘 하면서 쓰고 있죠. 근데 이게 통제불능 상태의 에너지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고안전사라는 말이 있죠. 자, 안전사고 의미가 뭐냐? 안전사고는 원래 단어가 고안전사입니다. 고안전사.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 지방을 쓰죠. 지방을 쓰면 고아무개 이렇게 합니다. 즉 고자가 예꽃자, 없을 꽃자입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아무개, 그 뜻이 고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일이죠, 이게. 안전한 일이 옛일이 돼버린 상황, 그게 고안전사입니다. 근데 고안전사 하면 발음 이상하니까 도치를 시켜가지고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안전사고. 온전하고 편안한 상태가 옛일이 돼버려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곤란해진 상황이 된 거, 그게 안전사고입니다. 그 안전사고를 막는 게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업이죠. 여기 빌딩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안전사고가 났죠. 여기는 이게 뭔가 하면은 술록대입니다. 술록대. 술록 323마리가 몰살을 했습니다. 저기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의 술록 323마리가 벼랑을 맞아서 한꺼번에 죽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323마리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상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언덕 곳곳에 술록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털은 검게 흘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뿌리 꺾인 술록도 보입니다. 술록 가족이 무리지어 이동하다 한꺼번에 숨진 듯 어린 새끼들도 눈에 띕니다. 하늘에서 뭐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원 지역에서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낙뢰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낙뢰가 떨어져서 엄청난 대전류가 흐릅니다. 대지로 큰 전류가 흐르면은 대지 저항이 작죠. 저항이 작아도 V는 IR이니까 전류가 크니까 전압이 세집니다. 이 발과 발이 딛고 있는 그 보폭 사이에 전압이 아주 높은 전압이 걸립니다. 술록이 그 보폭 전압에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저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요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페루에서 축구 경기 도중에 선수가 벼락에 맞고 쓰러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98년 콩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황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후반 시작 직전 폭우가 쏟아집니다. 천둥과 함께 번쩍 번개가 치더니 수비수 한 명과 선심이 쓰러집니다. 옷은 무더기가 됐고 온몸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사고냐? 축구 경기를 했는데 축구장에 낙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뢰 전류가 이제 대지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발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보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보폭 전압에 감전돼 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아프리카 콩고에 98년도에 사고가 났는데요. 홈팀 선수 11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원정온 선수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홈팀 선수들은 철제 스파이크를 신고 있었던 거예요. 원정원 선수들은 이게 철제가 아닌 비철제 스파이크를 신고 있어가지고 그래 살았던 겁니다. 우리 양양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6월 달에 사고가 났죠. 설악해변에 낙뢰가 떨어져서 감전 사고가 났는데 6명 감전돼서 1명 사망했던 사고, 저렇게 일어난 거죠. 낙뢰가 떨어져서 낙뢰 전류가 대전류가 흐르는데 보폭을 이렇게 딛고 있으면 보폭 전압에 의해서 감전돼서 죽는 겁니다. 근데 저걸 이제 그 안전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뭐 해외 사례에 의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뢰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특고압선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지락 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라 그래요. 발을 떼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라 그래요. 이렇게 붙이면 보폭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조로 한번 보시고. 요 밑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넣어놨는데요. 징기스칸 아시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이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이 정복을 했던 그런 정복자도 대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 태생이 그렇게 어떤 금수저 태생이 아니에요. 태생이 지금 얘기로 이제 흑수저 태생입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그 몽골 전체를
통일하는 그 대칸이 됐는데, 거기 결정적인 전투가 자무카 군대하고 싸워서 이제 그 전투에서 이기면서 징기스칸이 이 대칸이 됩니다. 그 상황도 낙내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후의 결전이라고 쿠이텐 산악 전투인데, 쿠이텐이 이렇게 산악지대의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고원지대에 자무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자무카는 뭐 엄청난 교육도 받았고 배경도 있고 엄청난 물자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징기스칸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어떤 이 왕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그 마지막 전투가 쿠이텐 전투인데, 자무카 부대가 고지대에 철제 가본 무기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무카가 전략을 잘 아는 거죠. 저때 이제 기병 전투는 위에서 내려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밑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군대는 이 밑에 저지대에 그 갑옷이, 철제 갑옷이 없어서 비철 갑옷을 입고 무기도 뭐 나무 무기나 대나무 무기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전투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무조건 집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다 몰살합니다, 몰살.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에 기후 변동이 심해가지고 낙내가 잘 칩니다, 낙내가. 낙내가 친 거예요, 저 전투 시작할 무렵에. 낙내가 치는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무카 군대로만 낙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무카 병사들은 낙내를 맞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쓰러지는데, 징기스칸 부대에는 낙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합니다. 야, 저 징기스칸은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 탱그리 신이 선택한 칸이다. 이래가지고 전세가 완전 역전돼 버립니다. 기세가 장악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무카군이 이제 패배를 하죠. 이 전투에서 징기스칸이 이기면서 몽골의 대칸이 됩니다. 그러고 전 세계를 정복을 하죠. 이게 신전이라는 거예요, 신전. 그러니까 번개, 전기전자가 번개전자지 않습니까? 전기의 본질이 번개예요. 번개에 대한 저런 일화들이 있었고, 우리가 다루는 전기의 원형이 사실은 번개입니다, 번개. 자, 그래서 지금 뭘 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일 텐데,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전기라는 학문은 100년 전에 거의 완성이 된 학문입니다. 거기서 조금씩 응용을 하는 거지 크게 거기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전기 에너지의 본질이 뭔지 그걸 돌아보면은 앞으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전기를 써야 안전한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오늘 1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 다음에 블랙아웃에서 대정전, 이 대정전이 뭔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전기 설비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요, 이게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뭐 다 출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참조로 볼 내용만 일부만 출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혹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협회에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이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번개가 치고 있죠? 저 번개가 전기의 원형입니다. 이 끝에 사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전철입니다, 전철.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람 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KTX, 이 광주에도 전철이 있잖아요. 전철, 새마을호 이런 거 탈 것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게 디젤 엔진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전기로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전철 타실 때 자세히 보십시오. 위에 전선이 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뭐가 올라와서 이렇게 닿아 있어요. 가면서 계속 슬라이딩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갑니다. 이걸 펜타그래피라 그러는데, 그 위에 24,000V 정도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펜타그래피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24,000V 전압을 받아가지고 모터를 구동하고 레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레일하고 거기하고 사이에 24,000V 전압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전철역에 가면은 특고와 위험 접근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 사람 그거 안 지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잡은 거예요. 저 사람 몸에
벼락을, 낙내를 맞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저 사람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우리 몸의 체중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근데 이 70% 정도 되는 그 물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팔팔 끓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100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잠깐 저렇게 감전돼서 퍽 하는 순간에 몸 안에 수분이 다 증발해버려요. 뼈 안에 있는 골수의 수분까지 증발해서 새카맣게 숯덩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한 겁니다. 저런 사고가 안전사고죠, 안전사고. 저런 우리가 전기를 다루면서 저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오늘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기가 뭐냐? 전기의 전자가 번개전자입니다. 라이트닝이라고 그러죠. 전기는 번개의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이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양성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석이 N극, S극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끌어당기는 힘이 전기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그걸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자, 보호 형태의 원자 구조인데요. 이게 원자 번호 3번, 리튬의 원자 모델입니다.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뭐 1번부터 한 200 몇 번까지 있는데 그 번호가 뭐냐? 원자 핵안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어요. 그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가 그 주변에 그 확률 궤도 함수로 이렇게 의존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그 숫자가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리튬은 원자 핵에 양성자가 3개 있고 그 주변 궤도에 전자가 3개 있는 원자죠. 자연 상태에서는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니까 이 원자 하나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생기느냐? 한 놈이 떨어져 나갑니다. 대부분 맨 바깥에 있는 이놈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리가 멀어서 구속력이 좀 약해서 그렇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전기적인 분리 상태가 됩니다. 여기 이 원자는 양성자가 3개잖아요. 원자 핵에. 근데 주변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 이놈은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떨어져 나온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저게 전기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는 저 에너지를 모아서 쓰는 겁니다. 자, 발전기는 뭐냐 그러면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기계가 발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은 뭐냐? 일어날 기자, 전기전자, 힘력자죠. 원래의 안정상태로, 자연의 안정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 복원력이 기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전자가.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무겁고 커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떨어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움직이죠. 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열도 생깁니다. 그 움직이는 힘을 쓰는 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 원형은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그 에너지의 원형이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전기는 사실 지구 차원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자연 상태에서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났다가 다시 합체되는 이 움직임이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게 번개입니다. 이 번개라는 게 뭐냐? 구름에서 대지로 전기가 흐르는 거죠. 뭐 대지에서 구름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름과 대지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게 번개입니다. 저 번개가 어떻게 생기느냐? 지구 전체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는 자연 상태에서 중성이죠.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지표면에 있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태양의 복사열이 들어가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공기하고 마찰이나 어떤 그 분리 그 대전으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가 쌓입니다. 이렇게 쌓여서 점점 힘이 세지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이 공기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력한 부도체입니다. 공기 1cm를 뚫고 흐르려 그러면은 직류는 3만 볼트 정도 전압이 있어야 1cm를 뚫고 흐를 수 있습니다. 교류노도 22만 1000볼트 정도가 있어야 뚫고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땅에서 몇백 미터에서 몇 킬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를 뚫고 흐르려 그러면 얼마나 전압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쌓여서 저걸 뚫고 흐를 수 있는 힘이 돼야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흐를 때, 움직일 때, 그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움직일 때. 우리가 좀 이따가 요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번개가 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영동고속도로 타고 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2000점에 그 왼쪽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게 타워입니다. 타워. 옛날 이게 현대 엘리베이터 타워였는데 저게 뭐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 시험을 안 하니까 지금 쓰지 않는 타워인데 저기다가 그 어떤 그 조형물을 하나 올려놨어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거기에 낙뢰가 떨어지는 게 아주 리얼하게 찍혔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기가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낙뢰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고 일부는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큰 불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전기가 흐르는 모습이죠, 사실. 전기의 본질적인 원형이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는 지구에서 구름으로 분리된 전기가 다시 합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타워 위에 피레침이 있으니까 피레침으로 낙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피레침 합니다. 저거 사실 언어모순입니다, 언어모순. 피레침이 PRP자에다가 낙뢰자에다가 돌침침자거든요. 낙뢰를 피하는 침인데 사실은 아니에요. 낙뢰를 끌어당기는 침입니다. 끌어당기는 침. 당길 숫자, 술의 침입니다. 낙뢰를 끌어당겨서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맞으면서 그 주변을 보호를 해주니까 주변을 낙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고 그래서 피레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낙뢰가 피레침으로 떨어지느냐? 여기에 자연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분리가 되면 다시 합쳐지려는 힘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돌아갈 때 가장 가기 쉬운 길로 갑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도 흘러내려갈 때 자기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저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그 공기를 뚫고 흐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피레침까지만 가면은 거기서 돌침, 아주 전기가 잘 흐르는 돌침에다가 인하도선을 연결해서 접지를 해놨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고속도로예요. 쉽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레침을 그 원리로 높은 데다가 저렇게 세우는 겁니다. 수레침을. 자, 이게 이제 전기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을 인지를 하고 이걸 생각을 해야 전기 안전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이 나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에너지 이동입니다. 전기에너지 이동. 자, 이게 물레방아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쓴다는 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씁니다. 그 힘의 근원은 물의 높이차, 수위, 수압이죠. 여기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습니다. 양이나 성분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리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 축에다가 방아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가두어 놔도 댐에 그 물에 수문을 열어서 흘러야 에너지가 나옵니다. 물이 가둬져 있을 때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 전기는 전기가 흐르는 힘을 씁니다. 그 힘의 근원은 전압의 차이죠. 그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이, 전기적인 압력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흐를 때 힘이 나옵니다. 벼락이 때릴 때 뭔가 파괴가 일어나지 대전이 구름이 아무리 대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뭐 계기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전기는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흐르는 힘을.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물은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전기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게 전기에너지 본질입니다. 자,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걸 텐데 전체 개념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자력, 수력, 화력이 대표적인 발전소죠. 여기서 이제 발전기에서 특고압 전압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합, 1차 변전소에서 성합을 해서 154, 345, 765 초고압으로 성합을 하죠. 그래서 배전 변전소에서 다시 다운을 시켜서 특고압을 만들어서 주상변압기 가서 이제 저압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계통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사실 어떤 변전 설비가 있기 때문에 루프는 단절되어 있죠. 전기적인 회로는 단절되어 있는데 개념상으로 생각해보면 원리를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발전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강제로 분리한 거를 여기서 합쳐지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와서 합쳐지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려고 하는 데다가 회로를 만들어서 돌려서 그 자리에 다시 합쳐지게 하는 겁니다. 근원 원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 에너지를 쓰는 거죠. 전기의 이동 속도가 광속이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죠.
근데 저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매체는 전자잖아요. 전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전자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가는지 그건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기둥주자, 위상자, 기둥이 전주에 있는 이 주상변압기에서 뭐 3상, 4선, 380, 220으로 대부분 변환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가정에서 쓰죠.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흐르는 힘을 쓴다는 겁니다. 전기는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물레방아에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산업설비나 건설 현장, 운송설비의 모든 형태의 전기를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전기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라 그랬죠. 영광 한빛원자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를 한 거를 광양제철소로 보내서 광양제철소에서 쓰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합쳐집니다. 발전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고 전기 사용 설비에서 이 흐르는 에너지를 쓰고 다시 가서 합쳐지는 겁니다. 저게 전기 에너지의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우리가 누전 하는데 누전이 뭐냐?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해진 길로 흐르도록 해놓은 게 전선로죠. 근데 가다가 전선로를 보호를 하는 게 절연 피복이지 않습니까? 절연 피복이 까져버렸어요. 그러면 새 나옵니다, 전기가. 셀루자, 전기전자. 이 새 나온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갑니다. 왜냐? 전기 에너지는 지구의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지구 전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원에서 분리를 해서 쓰는 에너지인데 이놈이 이 전선로가 있을 때는 힘들게 여기로 가지만은 여기가 터져버리면은 그냥 땅으로 가면 됩니다, 자기는. 땅으로 가면 자기 원래 짝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땅으로 가버립니다. 바다로 가든, 뭐, 땅으로 가든, 지구로 가버립니다, 지구로. 그래서 전선로에서 이탈된 누전 전기는 가장 흐르기 쉬운 경로로 아까 번개처럼 지구, 땅,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기, 이 누전이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은 지락이라 그러죠, 지락.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ELB라 그러는데 이 풀네임은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땅으로,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해주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국형 경수력 원자력 발전소 개통도인데요. 이 원자로에서 이제 핵에너지를 쓰죠. 이걸 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루프로 돌립니다. 이게 열교환기를 통해서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돌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그 비등형 원자로보다도 우리나라 원자로가 조금 안정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그 판도라라는 영화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긴 위험한데 가장 또 안전성을 많이 고려를 한 설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 그 발전소보다 안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발전소는 대부분 경수로입니다. 경수로. 중수로, 경수로가 있는데 중수로는 이게 그 수소가 그 원자번호 1번이잖아요. 그럼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 주변에 전자 하나가 있는 원자가 수소인데 원자핵에 중성자가 중성자가 2개 있는 좀 무거운 수소가 있죠. 그게 중수소입니다. 이 중수소를 가지고 냉각수로 쓰면은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플루토늄 저게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이 중수로에서는 핵폭탄 원료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경수로에서는 일반 수소를 사용해서 플루토늄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수로를 쓰죠.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중에도 중수로를 쓰는 게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한국형 경수로가 좀 안전성이 높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고 난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 비등형 경수로죠. 열교환기가 그냥 1차 회로를 바로 씁니다. 1차 회로를.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버리면 방사능이 바로 나와버리죠. 우리나라는 이 루프가 하나 있고 여기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루프를 격리를 해놓으니까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가 깨져도 방사능에 대해서 보호가 되니까.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데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났는데요.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발전소가 조금 손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11m, 12m 정도 되는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다 수위보다 12m 높은 물 파도가 이렇게 온 거예요, 물벽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진이 나서 발전소를 구동하는 전원이 있잖아요. 보통 1호사를 받아 쓰는데 그 외부 전원이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 외부 전원 차단되고
뒤에 쓰나미가 오면은 이건 어떤 자연재해하고 인재가 융합된 사고예요, 저거는. 외부 전원 공급이 되면 내부 디젤 비상 발전기가 있잖아요. 내부에 컨트롤러 돌릴 수 있는 디젤 비상 내부 전원이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쓰나미가 치면서 디젤 발전기가 수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동 전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발전소는 페일 세이프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발전소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멈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지되려고 그러면 전원이 필요한데, 구동 컨트롤 전원이 필요한데 그 전원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어 전원이 완전히 상실이 됐는데, 제어 전원 완전 상실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었어요. 저건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저런 상황은. 그래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우왕좌왕. 그러니까 전원을 발전소 세워버렸어야 돼요. 지진이 났을 때. 그 발전소 후쿠시마 원전 그것만 세워버렸으면 저런 2차, 3차 재해가 안 났을 텐데, 그걸 멍하니 있다가 당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로 정지전 컨트롤러 다운돼 버리니까 원자로 수위, 온도, 압력 모니터가 안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압력 억제 장치가 압력이 제어가 안 되니까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폭주를 하는 거예요, 원자로가. 이제 통제불능 상태의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원자로에 강제로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 원자로 위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자위대 헬기가 와가지고 산불 지나가는 것처럼 물을 부었는데 그 맞추기 힘들어요. 그 위로 지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펌프카 있잖아요, 펌프카. 우리 콘크리트 펌프카. 펌프카를 가지고 물을 쏟아부었어요. 쏟아부어가지고 계속 냉각을 시키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폭발되는 거는 막았는데 노심이 녹아버렸어요. 연료봉이 녹아서 이제 함몰이 돼버렸어요. 함몰이 되면서 원자로까지 함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막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지를 못 시켰어요. 지금까지도 폐로 작업 계속 중입니다. 반경 20km 폐쇄했죠. 그래서 11만 명 정도 이주를 했습니다. 저때 이제 썼던 그 물을 이번에 방출을 하네 마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열교환기 이 가압 경수로는 열해로 손상이 돼도, 여기가 손상이 돼도 한 번 더 보고가 되니까 저기 보면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전력 요금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그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보령화력 발전소, 중부 발전이죠. 삼척 그린파워 남부 발전, 영광 한빛원자력 한수원, 충주댐 수력 발전소. 이 프로젝트에 제가 다 조금씩 관여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깊이 관여를 하다가 여기서 죽을 뻔한 그런 사고도 당했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발전기 터빈입니다. 터빈 메인터넌스 하면서 이제 드러내놓은 사진이죠. 자, 이게 이제 발전기 돌아가는 그 영상인데요. 요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재밌는 사항이 있습니다. 발전기 이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죠.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는데 발전기가 전기를 발전하는 원리가 어떠냐. 그 원리식이 이거잖아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식.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인데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통합니다. 이 자연에는요, 어떤 균형이, 자연의 밸런스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같은 그 동량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장도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근데 이 자기장의 어떤 변화를 시키면은, 그 자기장이 변화가 된 거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그런 복원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시키면은 자기장을 되돌려 놓으려고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죠. 그 자기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자기장을 만드는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발전기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에너지로 자기장을 변화를 시키면은 그 자기장이 변화가 되지 않도록 반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반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발전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있죠, 이 식이. dt분의 d파이 시간당의 자속 변화량이 비례하고 발전 그 전기 에너지는 마이너스 n이 이 권해수죠, 권해수. 이 권선 해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저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에 앞에 그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저게 렌츠의 법칙인데, 아,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가 생기는구나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법칙을 만든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죠. 자, 이게 발전기 해부도인데요. 회전자에서 그 회전 자기장을 만들고 이 고정자에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수소가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왜 발전기 안에 수소가스를 넣느냐? 수소가 공기 대비해서 냉각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대비해서 기체 마찰 계수가 작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23% 정도 산소가 있잖아요. 그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가 돼버리니까 수소를 넣으면 그런 부식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를 쓰는 거고, 발전기 밑쪽으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생성된 전력이 나가는 그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가끔씩 이제 수소 폭발 사고가 나는 게 발전소에서 이렇게 수소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 그 위험이 그 사고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발전소의 심장 발전기인데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자기장하고 전기장하고가 서로 이제 직교를 하면서 가는데 그걸 변화를 시키면서 코일의 도선에 그 자기장을 변화를 시키면서 도선 안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거, 그게 발전기가 구동하는 발전기가 운용되는 근본 원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터빈룸 전체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고압 전기가 들어와서 1차 고압 터빈을 돌리고 여기 한 번 더 돌아서 중압 터빈, 압력이 좀 낮아졌으니까 중압 터빈을 돌리고 저압 터빈까지 이렇게 3단계로 돌리면서 발전기를 돌려주죠. 자, 전기의 생성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 전압은 원자력이 22,000V, 수력이 11,000V, 화력이 22,000V 한 이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리고 1차 변전소 여기 테이크업 타워라고 해요. 테이크업 타워에서 여기서 이제 초고압으로 승합을 합니다. 왜 저렇게 초고압으로 올려서 보내느냐? 너무나 뭐 잘 아는 사실일 텐데 좀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직관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럼 수압이 여기보다 여기가 높을 거 아닙니까? 밑에 수압이. 그럼 같은 굵기의 배관에 동일 시간당 보낼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압력이 높으면은. 압력이 높으면 같은 배관에 물이 나가는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전전압을 이렇게 높이는 거죠. 765는 우리 태백에서 가평 가는 그 라인을 지금 765를 쓰고 있는데, 저기 영동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저 철탑이 보입니다. 765 철탑이. 자, 그 다음에 송전선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CSR선을 쓰죠. 이 ACSR선이 깡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이게 이제 765 송전철탑 절연 애자입니다. 이 전선은 이 나선이잖아요. 나선. 피복이 없습니다. 송전선로는. 저 송전선로에 피복을 하려고 그러면 피복을 막 몇 메타를 해야 되겠죠. 저 정도 되는 전압을 절연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굵은 케이블을 어떻게 달아매 놓겠습니까? 송전철탑에. 그러니까 피복이 없이 이 전선을 쓰고 이 애자 가지고 절연 피복을 대신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ACR-SR선을 쓰느냐? 여기 동일 굵기의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하고 구리선입니다. 동일 굵기의 저항은 알루미늄선이 높죠. 무게는 알루미늄선이 가볍습니다. 비용은 알루미늄선이 더 가늘죠. 그 비용이 적게 들죠. 근데 동일한 저항의 ACSR선을 만들면 요 정도 굵기면 됩니다. 동선보다 요 정도 굵기면 됩니다. 굵기가 조금 커졌죠. 저항이 같습니다. 저항이 같은 모든 게 좋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비용도 적습니다. 그래서 ACSR선을 쓰면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철탑의 구조 강도가 저 전선이 무거워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철탑이 지금보다도 몇 배, 뭐 5배, 10배 정도 철탑이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철탑을 만들 수도 없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ACSR선을 쓰면서 구조 강도를 낮추고 도체 비용을 절감해서 건설비하고 운영비를 감소를 하려고 지금 ACSR선을 쓰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강압 변전소, 2차 변전소에 와가지고 이 특고압으로 낮춥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에서 우리가 저압으로 낮춰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죠. 저게 전기 에너지 이제 흐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동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이동 속도. 아까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매체가 되는 전자는 1초에 1mm 정도밖에 못 움직입니다. 1초에 1mm 움직입니다. 1mm. 그런데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겠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전기 에너지는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이 전력 송전 개통도죠. 뭐 이렇게 우리가 루프형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쪽이 죽어도 다른 쪽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 내부의 전자 이동 속도는 1mm 정도 되는데 어떻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느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물리 실험실에서는 탄성 충돌구 시험인데요. 보겠습니다. 저쪽 끝에서 공을 땅 때리면은 공이 안 움직이고 이놈이 튀어나오죠. 우리가 당구공 뭐 10개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이쪽을 때리면 맨 끝에 튀어나오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당구공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사실 이 전기에너지는 전개에 의해서 가해지는 거죠. 전개하고 자개가 서로 직교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전개가 걸리면서 그게 거의 빛의 속도로 걸리면서 전기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 벌레가웃 한번 보겠습니다. 벌레가웃. 새카맣게 지금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이 벌레가웃이 뭐냐? 2018년에 일본 홋카이도에 5일 정전이 됐는데요. 1조 3천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2003년에 미국 북동부에 정전이 됐는데 3일 정전됐는데 12조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위성 사진인데요. 새까맣게 죽어버렸죠. 전기가 죽으면. 저 벌레가웃이 왜 생기느냐? 이걸 보려고 발전기를 좀 봤습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생기는데, 전개하고 자개하고 서로 직교를 하면서 이 전자기파가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전자기파를 변화를 시키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발전기는요, 자개하고 전개가 서로 상호 균형 상태로 운전이 됩니다. 근데 발전기 생산 전력보다 너무 전기를 많이 쓰든지 너무 적게 쓰면은 이게 상호 불균형이 생기면서 회전 억제 정지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터빈은 지금 스팀으로 돌리잖아요. 고온의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데,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 회전자에서 정지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엄청난 힘으로 돌리고 여기는 설라 그러니까 깨져버립니다. 터빈이 폭발해버려요. 저대로 놔두면. 그래서 강제로 세웁니다. 터빈 회전 속도를 감속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기 정지 조치가 되도록 이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전력보다도 너무 많은 전력을 쓰면은 발전기가 저렇게 서는 거예요. 그 발전기가 여기 발전기가 하나 쓰면, 여기 발전소 발전기가 쓰면은 아까 루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발전소의 전력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놈도 쓸 거 아닙니까? 그 연쇄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서버리는 게 그게 벌레가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발전소를 구동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 전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그 후쿠시마 발전소처럼 주변 발전소가 다 죽어버리니까 외부 전원 공급하는 것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1년 9월 이 대정전의 악몽이 있었죠. 이때 이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서 예비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보 없이 그냥 강제로 순환정전 시켰죠. 순환정전 시켜가지고 벌레가웃까지는 안 가고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뭐 이런 그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죠. 2018년 여름에도 이게 7%로 내려간 그 고비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발전소를 엄청 많이 지었죠.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 교환 만들면서 7월 16일 날 전력거래소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전력거래소 들어가니까 공급 예비율이 52.6%입니다. 오후 5시에. 그 다음에 이날 피크 예상이 오후 7시였는데, 그때도 예비율이 38%로 들어가요. 38%. 제가 알기로 이게 100만 킬로와트아워 예비율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한 8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요금을 못 받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이 작년 영업 손실이 32.6조입니다. 일반 기업이 32.6조 적자나 하면은 저 기업 문 닫죠. 근데 한전은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못 올리도록 이렇게 강제 규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뭐 이게 그 부하 수요가 너무 변동이 많고 하니까 저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정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정전되면은 발전소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잠깐 전기 안 쓰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전소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작은 기계는 죽으면은 다시 스위치 켜면 되지만, 발전소는 보일러 예열부터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외부 전원 공급을 하면 한 3, 4일, 외부 전원이 없으면은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발전소 새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전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발전기 있지 않냐 그러는데, 비상발전기 있죠. 병원 같은 데 비상발전기 있죠. 근데 비상발전기가 불과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 한두 시간 정전 안 되잖아요. 정전돼도 몇 초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정전돼 버리면은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그 생명보호장치 전부 전기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승강기 전부 그 상태에서 수업입니다. 교통신호 마비, 물류 정지, 통신, 냉난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냉동설비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거 다 썩어버립니다. 상하수도 차단, 양식장 폐사, 화재, 소방시설, 치안안보 붕괴, 대재앙이 일어나요. 대재앙이. 지금은 전기가 저렇게 장시간 동안 정전돼 버리면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도시가 전부 전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정전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7월 16일 제가 전력거래소 들어가서 본 데이터입니다. 52.6%가 지금 소실되고 있다는 거죠. 오후 5시에. 그 다음에 오후 7시에 최대 부하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38.1%가 이게 소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가정용 전력이 계약 전력이 300kW잖아요. 300kW. 그 300kW 그 계약 전력이 됐던 게 지금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예전에 집에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없을 때였는데 지금은 한 집에 냉장고가 몇 대고 에어컨이 몇 대인데 지금도 300kW를 쓰니까 그 300kW 계약 전력보다 오버되면 누진 요금이 붙잖아요. 누진 요금을 왜 붙이는가 하면은 한전에서 전력 공급하는 계획을 세울 때 계약 전력밖에 기준이 없잖아요. 계약 전력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언밸런스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전력을 넘어버리든지 계약 전력을 터무니없는 걸 넣으면 이런 언밸런스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과를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담금을 매기는 게 이제 누진제죠. 근데 지금 뭐 대부분 이 소비자들은 가정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풀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의 위험은 제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설비의 위험은 제거. 전기는 가장 편리한 에너지입니다. 지금은 전기 문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야간의 인공위성에서 그 나라, 그 도시를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서울이죠. 여기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도 지금 상당히 발전한 도시죠. 일상생활, 건설 현장, 산업 설비, 운송 설비 전부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재해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1년에 이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로 가면 감전이죠. 이게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줄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게 전기 화재입니다. 감전사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700건 정도 일어납니다. 감전사고 일어나면 끔찍합니다. 그다음 화재가 우리나라 1년 전체 화재가 5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 1만 건 정도가 전기 화재입니다. 근데 대부분 대형 화재 있죠. 우리가 지금 뉴스에 이슈가 됐던 대형 화재들. 그 대형 화재들은 대부분 다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왜 전기 화재가 대형 화재가 되는지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사 화재. 그 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천 냉동 물류센터 38명 사망했죠. 이게 전부 전기 화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여기도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여기는 지하 가설 조명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여기는 전기 용접하다가 화재가 난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물류센터 물류 저장 창고인데요. 여기 위에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 정수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 위에 멀티탭 콘센트를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멀티 콘센트 그 플러그 접촉 부위 거기서 발열을 해서 이렇게 불이 난 겁니다.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이유 이겁니다. 전선이 지금 단락이 돼서 이제 대전류가 흐르면서 전선 전체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화재는요, 화재 발화 점이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화재 감식을 하면은 화재 발화 지점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재를 보고 찾습니다. 저도 이제 화재 감식을 몇 번 해봤는데, 재를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재가 한쪽으로 전부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경배를 하는 것처럼 불 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불이 난 발화점으로 재가 전부 엎어져서 그쪽으로 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가구라고 생각하자고요. 가구인데 이제 저기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여기 탈 거 아니에요. 타면 앞에가 먼저 타겠죠. 그럼 뒤에 프레임이 남아있잖아요.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앞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난 쪽으로 엎어져서 그거 가지고 발화점을 찾습니다. 근데 전기화재는요, 발화점을 못 찾아요. 저것처럼 전선 전체에 불이 붙어서 넓은 지역에 발화가 되기 때문에 발화 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실험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 2.5 스퀘어 IV 전선입니다. 여기에 과전류로 흘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닐 절연물이 이렇게 녹습니다. 녹으면서 아주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저 가스 마시면 사람이 위중해집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전선 전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화재가 대형화재가 됩니다. 감전제의 사례인데요. 뭐 사람이 감전된 그런 사진도 많은데 보기가 좀 흠살구전이니까 제가 곰이 감전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곰이 생명력이 엄청 강한 놈인데 전선을 물어뜯다가 적사해버렸습니다.
곰이 포유동물이죠. 사람도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동물한테 전기가 저만큼 치명적입니다. 전기 감전사고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총을 맞으면, 소총을 맞으면, M16 같은 소총을 맞으면 들어가는 구멍은 작은데 뒤쪽에 구멍이 커지죠. 이렇게 총알이 스핀을, 회전을 하면서 파먹어버립니다. 전기가요, 감전이 돼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작은데 이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대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피부에 감전이 되면 피부로 전기가 안 흐릅니다.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이나 내부 진피로 흐릅니다. 자기가 흐르기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전기 감전돼 가지고 외상이 적어도 안쪽에 혈관이나 동맥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고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동맥이 터져 가지고 쇼크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 감전이 되면은 급히 전문 병원으로 가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기 감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이 있는 데를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제일 잘 하는 데가 저 서울 영등포에 가면 한강성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부속병원인데 거기에 저 전기 감전이나 저쪽에 대해서 잘하는 교수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현장에 저런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생명을 구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전의 3가지 유형과 감전 예방. 감전이 어떻게 일어나지 3가지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부와 충전부를 닿아서 이렇게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전선 사이에. 그 다음에 전선 한 전선을 잡아서 대지로 이렇게 흐르면서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누전된 전기설비를 잡아서 이렇게 감전되는 경우가 있죠. 제일 많은 감전사고는 3번째 감전사고고, 이 2번째 감전사고는 이제 활선 작업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같이 전기를,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는 분들한테 이제 이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저압에 감전되면은요, 끌어당기는 느낌이 나요. 저도 감전이 많이 돼봤는데, 저압에 감전이 되면 사람이 전기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전공들이 그때 110V하고 220V하고 같이 쓰던 데인데 테스트가 잘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전기를 이렇게 맛을 봐서 이게 110인지 220인지 알 수 있죠. 그 충격에 따라서. 그래서 맛을 볼 때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때, 야, 전기 맛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다가 잘못하면 감아버리거든. 감아서 자기가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기에 감전이 되면 근육이 수축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수축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노하우라고 가르쳐 주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압에 감전되면 이제 끌어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고압에 감전되면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근데 고압에 감전된 사람은 좀 찾아보기 힘들죠. 고압에 감전되면 이제 다시 얘기를 듣기 힘듭니다. 근데 간혹 이제 있어요. 저게 감전됐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고압에 감전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퉁 튀어나갑니다. 퉁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요. 왜 저 느낌이 나느냐? 고압에 감전돼도 전류가 흐르면 근육이 수축되는 건 같습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 이 뻥튀기 기계 있죠. 이거와 같은 원리예요. 뻥튀기 기계가 안에 깡냉이를 넣어가지고 열을 계속 가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걸 열어주면은 팽창을 합니다.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엄청난 대전류, 그 고압 대전류가 걸리면서 몸에 세포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뻥튀기 팽창하는 것처럼. 그 팽창을 하면서 퉁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나요. 끌어당기는 힘보다 그게 더 센 겁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게 간접 경험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전기 설비의 위험원을 제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개념이 이제 이 목표를 잡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기는 지구의 에너지라 그랬죠. 지구 전체에 같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결합 상태와 안정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근데 번개는 뭐냐? 지구 전기가 자연적으로 분리돼서 재결합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통제불능의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번개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많은 에너지죠. 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도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장 기술이,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저장 기술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양만 저장할 수 있어요.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면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그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배터리 문제잖아요. 빠른 속도에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만들어지면 이 번개 에너지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전기는 뭐냐? 지구의 전기를 발전기를 가지고 아니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재결합하는데
아주 우리가 통제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통전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안전사고가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제가 가능한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전기가 정상적인 경로에 이럴 때는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그게 에너지 광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는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럼 전기 설비의 위험은 뭐냐? 정상 통전 경로에서 벗어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로로 정상적으로 통전이 될 때는 아주 유용한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벗어나서 통제불능이 됐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전기가. 그걸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죠.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사고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사고 사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기에서 가장 모든 전기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하고 그 전기재해를 막을 수 있는 3가지 기본 방편이 있습니다. 그 방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10분 휴식하시고 2시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